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퀄키에서 수학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최원미라고 합니다. 제가 뭐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께 어떤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공은 못 되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저는 좀 수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좀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업인력개발이라는 걸 전공을 했고요. 산업인력개발은 개인의 직무 역량의 성장이 어떻게 조직의 성장과 함께 동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사에서 교육 담당자로서 경력을 좀 쌓아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어제 저희 대표님께서, 권건우 대표님께서 카톡방에다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시면서 언급하시면서 여행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행도 뭐 여행 가이드나 이런 걸 했던 건 아니고요. 학습의 차원에서 여행을 기획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직무 역량의 성장이나 개인의 내적 성장이 어떻게 사회적인 역할 속에서 잘 연동되어서 우리 전체가 함께 잘 살아가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퀄키에서 수학교육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오늘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 워낙 최첨단의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수학하면 굉장히 고차원의 개념들이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형대수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이고, 인공신경망의 어떤 수학적 근간이라던가, 아까 여기 저 소개해 주실 때도 이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지식이 되는 수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고차원적인 수학을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수학하면 학창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뭐가 떠오르실까요? 재밌다요? 저 정말 이런 데다 처음 들어봤어요. 역시 예사꽃이 아닙니다. 대표님도 혹시 그런 게 떠오르세요? 수학하면 재밌다 이런 감정이 확 올라오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네.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데요. 수학하면 보통 문제 꾸러미를 떠올리세요. 수학, 시험 문제, 수학, 문제집. 이래서 이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연상이 되는 게 아마 우리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식이 아마 흘러갈 것 같은데, 어, 얼마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재밌는 카툰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수학의 소용없음? 수학의 무용성에 대해서 이제 풍자하는 내용의 카톡이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사고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기사로까지 한번 나와서 제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수학 교과서 공감. 그래서 맨날 달력을 찍는다. 그리고 음료를 마시면 그냥 마시면 될 것이지 농도를 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뭐 오른쪽 위에도 보시면 왜 그런 문제 중학교 때 풀어보신 거 기억나세요? 시계가 한 시간에 몇 분씩 늦게 간대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시계가 가르치고 있는 시간으로 추론해 봤을 때 현재 진짜 시간은 몇 시일까? 이런 걸 이제 구하는 문제들도 응용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방정식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우리가 수학을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그 과정 안에서 푸는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별로 쓸모가 없는 문제들이라고 풍자하는 내용 카툰이었어요. 카툰이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 거죠. 아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수학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소수의 분들, 직업적으로 수학적 기술들을 사용하셔야 하는, 수학적 지식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 외에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용한 것인가.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다.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애를 쓴다. 라고 얘기하는 인터넷의 카툰이 이렇게 공감을 얻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려면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구나. 이렇게 일단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수학에 공부하는 방식에 비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와 연관이 깊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잠깐 수학하면 문제 꾸러미가 연상된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딱 물어보면 자동적으로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고. 가 이제 약간 몸에서 배어나오는 솔직한 감정과 생각인 거죠.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 문제의 정답을 맞추려고. 이렇게 이유가 딱 내 안에, 내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떤 반응이 튀어나오느냐? 이 문제의 정답이 뭐지? 이 문제의 정답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풀이가 뭐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저희 회사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AI 관련된 여러 관점을 소개하는 책들도 많이 읽어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도 이제 질문이 중요하다. 뭐 프롬프트 이런 걸 잘 하려면 AI에 잘 질문을 해야 되는데 AI의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장 나은 답을 주는 질문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에 대한 정답을 물어보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렇게 가장 빠른 정답에 대한 풀이를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반응을 딱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잘 여러 사람들에게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이라는 걸 보면 사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가장 처음 해야 하는 질문은 뭐냐면 이 문제에 정답이 있을까? 이거를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 문제에 정답이 있을까? 만약에 정답이 없다면 정답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데는 되게 익숙하지 않죠. 어떤 문제를 딱 마주쳤을 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거의 근간에는 사실 정답은 당연히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정답 자체의 유무를 물어볼 수 있는 어떤 비판적인 시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랑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어려운 문제는 너무 아니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잠시만요. 이 영상은 혹시 뭐 제가 막 인터넷 아무 데서나 퍼온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 영상이거든요. 네, 이 영상을 가지고 제가 회사 소개를 자주 하는데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나요? 네, 소리 공유했습니다. 아까는 났었는데. 그러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진짜요? 자전거를 배우듯이. 자전거 어렸을 때 한번 배워놓으면 30년 동안 안 타다가도 다시 타면 잘 탈 수 있잖아요. 수학도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 문제 하나가 있어요. 6 나누기 0은 얼마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의미를 모르고 책에 나온 대로 지루하게 외워서 그런 거예요. 왜? 라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창의력 있는 사람이 오히려 수학을 싫어하게 돼버려요. 수학은 고도의 추상적인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실질적인 형체가 안 보이는 거니까요. 구름에 가려 있는 것처럼. 추상적이란 말은 쉬운 말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수학은 무시. 깨봉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 하나인데, 무시하고서 수식만 써놓은 것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다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걸로 배워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추상적인 것을 다시 형상화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6 나누기 0은 6을 0으로 나누라고 하는 거니까, 나누기는 뭐예요? 나누어 주는 거.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기 시작해야 돼요. 언제까지? 없어질 때까지. 자, 먼저 6 나누기 3을 한번 해볼까요? 사과 6개를 이렇게 3개씩 1명 나눠줬고 2명 나눠줬고, 그래서 답이 2. 6 나누기 2는 6 나누기 1은 처음 수 6과 똑같죠? 당연해요. 이제 6 나누기 0을 해봐요. 원숭이가 나눠주려고 등장했네요. 하나 주려다가 0의 뜻이 없다 하니까 다시 가져와야 돼요. 하지만 1명 나눠준 거예요, 0개를. 그리고 또 나눠주고, 물론 가져와야죠. 또 하나 주려다가 가져오고, 주려다 가져오고. 나누기는 없어질 때까지 나눠주는 거니까 계속 나눠줘야 해요. 그래도 6개 남아있어요. 오늘 나눠주고 내일 나눠주고, 아무리 계속 빨리빨리 나눠줘도 심지어 몇천 년이 걸려도 다 못 나눠줘요. 평생 나눠주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쓰러져 죽어요. 죽었죠? 사망. 그래서 오류, 컴퓨터 말로는 에러라고 해요. 6 나누기 0을 보면 사과 나눠주다 지쳐 사망한 원숭이가 생각나겠죠? 불쌍한 원숭이. 이젠 말로 해봐요. 나누어줘라고 했잖아요. 6개를 나눠줘라 0개씩. 0개니까 하나도 주지 마라. 나누어주라고 하고 주지 말라고 하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유식한 말로 모순이에요. 우리가 배운 나누기의 뜻과 0의 뜻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나누기 0이 왜 오류 또는 불가능인 줄 아시겠죠? 실제로 계산기에 한번 쳐볼까요? 자, 보세요. 6 나누기 0 오류 또는 에러. 예전엔 실제로 컴퓨터가 나누기 0을 하면 죽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만 미리 죽여요. 0의 힘 무척 세죠? 모든 수를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0으로 나누면. 0의 파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봐요. Summary time. 어, 아주 유쾌한데요? 아, 이렇게. 저 이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셨어요? 이거 깨먹기 아, 하실 때 이 선생님 대표님을 만나고 싶네. 갑자기. 회사에 한번 놀러 오세요. 아, 너무 쉬운 문제를 들고 와서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그렇군요. 네, 이 문제가 사실 6 나누기 0이라는 게 되게 그냥 숫자 나누기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라는 체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나누기라는 것, 그리고 수가 나누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보는 정수 체계 전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수를 넘어선 전체 수 체계를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간단하면서도 좋은 문제죠. 다음에는 한번 진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7 나누기 1.25 지금 딱 머릿속에서 어떤 풀이가 이렇게 싹 생각이 나셨으리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7 나누기 1.25 하면 이제 머릿속에 7 그리고 이렇게 나누기 기호 이렇게 세로식 나누기 아시죠? 1.25 이렇게 딱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0, 125 만들어 가지고 이제 700 안에 125 몇 개 들어 있지? 이렇게 해서 120, 250, 250, 125, 뭐지? 375? 이렇게 지금 선생님 너무 좋은 접근이신데 대략적인 수 크기를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답을 내야 '아 내가 제대로 왔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세로식 나누기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보편적이라면 보편적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의도한 건 숨은 8을 볼 수 있느냐예요. 웬 갑자기 8이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25라는 수는 사실 125, 5가 3개인 수거든요. 5를 3번 곱하면 125 잖아요. 5, 5를 보면 5는 10의 반이고 근데 왜 10을 생각해야 하느냐? 우리는 어떤 수를 쓰죠? 십진수를 쓰잖아요.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5를 보면 10이 떠오르고 5는 2를 곱해야 10을 만든단 말이에요. 5가 2개 있어야. 그래서 5 3개를 보면 사실 이 3개가 똥똥똥 보이지 않아도 연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25에다가 8을 사실 예. 곱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25? 1.25에도 또 8을 곱할 필요는 없죠. 8에서 1.25배 정도 되면 10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십진수를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125 곱하기 8이 1000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1.25에다 8 곱하면 10 정도가 될 거고 그럼 10분의 7에다 8 곱하면 5.6이잖아요. 그러니까 5에서 6 사이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7 나누기 1.25라는 게 사실 되게 간단한 소수의 우리가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쯤 배울 거예요. 소수의 나눗셈 같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너 어떤 과업, 태스크나 수를 쪼개서 볼 수 있어? 쪼개서 보고 쪼갰을 때 그것과 연동되는 다른 개념들을 연상할 수 있어? 쪼갠 후 재조립해서 다른 의미를 끌어낼 수 있어? 이런 걸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문제, 도형 문제인데 이게 싱가포르의 수학 시험 문제였대요. 원의 지금 지름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반원의 지름. 제가 아니 뭐 시간을 들여서 정답을 여쭤볼 순 없고 한번 보시면 이거 어떻게 푸는 문제일까요? 다 돼서 선물 나누면 되잖아.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로? 그걸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신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고가 항상 대략적인 틀을 잡아놓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 접근 방식을 가지고 계신데 3으로 나눈 게 정확한 풀이는 아니에요. 네, 한번 지금 볼게요. 이것도 재밌는 문제예요. 이거는 풀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봉. 이것도 아마 소리가 셀프로 돼야 될 텐데 잘 되고 있겠죠? 네. 이 문제를 한번 봐요. 5개의 똑같은 반원이 있고요. 그것의 지름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먼저 문제를 보고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뭐예요? 쉽고 아는 것으로. 어떻게? 무시. 사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지름이니까 여기 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원을 무시. 그리고 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사이에 있는 것도 그냥 선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딱 2줄로 간단해 보이죠? 이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보이는 것? 그림을 보면 위쪽과 아래쪽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 복잡하게 보이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위치를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모습으로 정리하는 거죠. 수학은 무시, 위치 무시. 왜? 쉽게 하기 위해.
빨간 선들을 모두 왼쪽으로 밀면 12가 이쪽으로 가고, 또 이것을 밀면 10이 두 개가 이쪽 끝으로 왔네요. 이젠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그러면 여기 끝에 22, 16, 22 반원이 모두 보이세요? 같으니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 지름은 아래 이것에서 이것을 빼면 되겠네요. 끝! 여기서 뺄 때도 무작정 다 더해서 빼지 말고 22에서 12 빼면 10, 여기도 똑같이 10, 그리고 남은 16 다 합하면 36.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록 처음 보는 문제지만 만약 문제가 복잡하다면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힘, 깨봉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죠. 그리고 나서 액션. 그래, 모양 무시해서 날려버리고 위치 무시해서 순서 바꾸고, 수학은 무시. 그럼 문제가 쉬워진다. 이러한 힘이 있으면 단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든 쉬운 문제로 수상을 만드는 무시를 해야 된다. 놀라운 응용력이 생기는 거죠. 무시를 해야 된다고 했다고요? 아닐 거예요. 엄청 강조하시거든요. 아, 이따가 그거는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해요. 이 문제의 뭐 핵심은 아까 서머리 타임에서 따로 짚어내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정보들을 걷어낼 수 있는 눈, 그리고 본질을 딱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무시하는 힘이 되게 수학에서 중요하고, 그게 수학의 본질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정보와 데이터들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낼 수 있을까? 그런 훈련들을 평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담겨 있는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역량을 포커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키워볼 수 있을까? 그리고 본질을 탐구하는 힘은 어떻게 가능한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누가 막 풀이를 외우고 싶어서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당장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런 요령이 얼마나 절실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게 막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기 있게 계속 본질을 질문할 수 있을까? 요런 것에 대한 힘?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가 아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전체를 추정하면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자기의 사고방식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뭘 구하려고 하고 있고,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사실 수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훈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의 관점에서 그래서 수학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문제 해결력의 관점? 여태 문제 계속 풀어왔던 거잖아. 근데 그걸 조금 더 레벨화를 시켜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문제 해결력이라고 할 때 그 문제를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 문제 해결력의 레벨을 저희는 세 단계 정도로 좀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 해결력에서는 문제 자체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풀이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그걸 찾아야 되는 것, 이렇게 문제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 카툰에서 봤던 것처럼 농도 문제 나오면, 농도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농도 공식 뭐지? 농도는 소금 불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문제 해결력 레벨 1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이제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정의하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 해결력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레벨에서는 문제를 어떤 유형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뭐 농도 문제라고 하면, 아, 이거 방정식의 활용이네. 그 유형에 속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레벨의 이제 문제 해결력인데, 사실 이 정도의 문제 해결력도 굉장히 뛰어난 문제 해결력이고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 해결력이잖아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기존에 내가 경험해본 유형을 가지고 와서 응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의 레벨 2 정도 수준이 이렇게 유형별로 문제를 보는 거다. 그리고 이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고 저장하느냐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형화시켜서 결국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레벨에 속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그러면 더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력이라는 건 뭐냐? 지금 레벨 3 정도의 문제 해결력을 제가 이거 클로드랑 얘기하면서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출처가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클로드가 레벨 3 정도의 문제 해결력을 갖춘 사람이 한 5에서 10% 정도 된다고 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 근거가 뭔지는 제가 비판적으로 클로드한테 이제 논의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해보지 못했어요. 어쨌거나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력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영역으로 바꾸어내는 거. 문제를 재정의해내는 게 문제 해결력의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고, 한 가지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아무도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예요 라고 문제 자체를 발견해낼 수 있는 거, 그건 더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레벨 3인데 제가 지지난주 교육 여기 왔었거든요, 토요일에. 그때 이제 대표님한테 어떤 컨설팅처럼 상의를 하러 온 친구 혹시 기억나세요?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고등학교인가 중학교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라틴어를 자기가 배운대요. 근데 라틴어를 배우는 사람이 지금 되게 소수라고 하네요. 굉장히 소수인데 그 소수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어렵대요, 라틴어가.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 나름대로 그걸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하니까 이 친구가 그 방법을 데이터화해서 이거를 어떤 에듀테크를 뭔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싶어서 여기에 이제 방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레벨 3 정도의 문제 해결력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에서 그 친구랑 같이 라틴어를 배우는데 아무도 그런 방식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어떤 문제를 거기 안에서 발견을 해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실행을 하는 건데 그런 레벨의 이제 문제 해결력을 우리가 레벨 3의 문제 해결력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음, 이 레벨 2, 1하고 레벨 3를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딱 요걸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건데, 아까 왜 저희 잠깐 마지막 그 지름 구하는 문제에서도 이제 잠깐 나왔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푸는 방식이 그거다. 이거를 너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야. 처음 보는 문제를 풀 때는 무시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런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제 레벨 3고 그렇지 않으냐가 이제 레벨 2, 1이라면 기존에는 이게 사람들 간의 어떤 수준의 차이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사람들 간의 기준의 차이라기보다는 기계와 인간의 문제 해결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레벨 2는 지금 너무 잘 AI가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어떤 유형이 정해져 있고 그 유형에 대한 데이터들이 충분히 쌓여 있고 이럴 때는 레벨 2나 레벨 1의 문제 해결력은 우리가 가진 에너지만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영역인 거죠. 기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러면은 인간이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은 문제 해결의 그 레벨 3 정도? 문제를 발견해내거나 아니면 주어진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내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어떤 과제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회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 대표님은 아까 권건 대표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인공지능 설계 약간 1세대 정도 되세요.
그리고 지금도 현업에서 그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에서 AI 설계에 관련된 현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하시면서 이제 저희 회사도 운영하시면서 이제 수학 콘텐츠 기획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차이점에 딱 주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레벨 3하고 레벨 1, 2를 나누는 그 기준. 처음 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앞으로 정말 너무 중요해지겠구나. 근데 우리는 그냥 레벨 2 정도의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데만 너무 많은 역량을 쏟고 있는데 어떤 레벨 3 정도로 가기 위한 교육 과정이나 학습 방법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에 이제 뛰어드셨다고 하고 저도 거기에 이제 동참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깨봉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영상에서 나왔고 또 깨봉 수학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깨봉은 이제 저희 브랜드 이름이고 저희 회사 이름은 이쿠얼키예요. 이런 뜻이에요. 성공으로 가는 동등한 교육 기회에 대한 이제 슬로건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높은 시험 점수를 맞게 하는 교육을 모두가 다 같이 받읍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다 같이 갖기 위한 방식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 아래 이제 저희가 이런 슬로건을 들고 지금 회사를 2016년도에 만들었어요. 2016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인공지능이 이 레벨 2 정도를 했을 때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맨날 저희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이제 지배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자주 하시는데 그런 문제 제기, 그러니까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레벨 3의 문제 해결력을 발휘하신 거죠. 그 없는 문제를 발견해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해결해 나가는 건 AI랑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되니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사고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이런 식으로 메타적 문제 해결력을 더 세분화시키고 그걸 교육 과정에 녹여내기 위한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그 미래 직업 전망 리포트를 발간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올해 2월에 발간했던 리포트인데 이게 2030년까지 핵심적으로 급부상할 역량들과 그리고 이제 도태될 역량들을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1사분면에 보시면 1사분면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역량이고 4사분면이 3사분면이죠. 3사분면이 도태될 역량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일사분면 보시면 사실 너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이야기예요. 뭐 AI나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진짜 귀에 인이 박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창의력이나 뭐 자기주도 학습, 평생 학습, 그리고 회복 탄력성 같은 변화 대응력이 중요한 거는 뭐 인류 역사 이래로 저게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없으니까 사실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포인트는 이것의 밸런스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지점은 뭐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것을 어떻게 보안이나 아니면 네트워킹 측면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력을 인간을 훨씬 더 대체할 수 있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사고 능력을 진화시켜서 거기에 같이 밸런싱해서 대응을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창의적 사고나 변화 대응력이나 평생학습이 기존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져서 이 기술 역량과 밸런싱할 수 있게 다시 재정의가 되어야 되고 그 재정의에 맞게 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역량, 인간의 사고 능력 또한 진화해야 되고 기술 역량과 밸런싱을 맞춰야 하는데 그럼 그 기술 역량과 밸런싱을 맞춘 새로운 이제 이런 역량들을 메타적인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자. 우리끼리는 일단 그렇게 정의를 해보자. 이렇게 저희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메타적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수학이
문제라고 문제 꾸러미를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수학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기술로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지식과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학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고방식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메타적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애매해요. 문제를 풀지만 그 문제 자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 그리고 그 문제를 풀고 있는 나 자신의 사고방식을 계속 환기시키면서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녹여내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 때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는 일단 시각화시킨다는 건데 아까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희는 이제 강사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은 역량들을 집중시켜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이유가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그 이미지적인 사고와 언어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사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사고하고 하나의 흐름을 덩어리째 사고하고 마치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막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게 하나의 흐름으로 쭉 몸에서 나오듯이 그 맥락을 학습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뇌의 어떤 시각적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을 가장 가깝게 빠르게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의미를 모른 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 1 수준의 문제 해결력? 문제를 딱 보면 그거에 대한 풀이가 기계적으로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학습하지 않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고 뭘 구하려고 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가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쉬운 풀이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그걸 제가 발상의 전환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인 이유는 사실 기존의 아이들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미 내 안에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전환시켜내는 과정?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영상을 하나만 좀 괜찮아요? 하나만 좀 아니에요.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 지금 공유가 안 문제를 되고 있죠. 10초 안에 풀어보세요. 17 곱하기 2는 34. 그럼 34랑 18이랑 곱하면 여기 2 여기 3. 83에 24니까 3이랑 더해서 20. 땀이야 그렇게 하면 10초 이게 안에 못 소리만 나가고 풀지. 있죠. 제가 다시 공유를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도 보이시나요? 네. 크게 했는데 크게 한 걸로 안 보이시죠? 잠깐만요. 이 흐름이 끊겨버리네요. 음. 안 보이시죠? 이상한 투명한 화면이 보이시죠? 음. 그 작은 채로 그냥 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보고 이 문제 자체가 맞는 문제인지 아니면 틀린 문제인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상은 요거였어요.
이 문제를 10초 안에 풀어보세요. 17 곱하기 2는 34. 그럼 34랑 18이랑 곱하면 여기 2 여기 3. 8, 3에 24니까 3이랑 더해서 20. 땀이야 그렇게 하면 10초 안에 못 풀지. 이거 아까 보시면 이게 그냥 자리를 바꾸면 되거든요. 자리를 바꿔서 계산하면 이제 쉬운 계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35 나누기 7하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꿔서 계산하면 금방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25는 4와 단짝이잖아요. 64는 16 곱하기 4니까 1600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까 그 1.25랑 8이랑 연결한 것처럼 이제 25는 4랑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서 또 봐가지고 여기서 100을 꺼낸다. 그래서 계속 이제 10이나 100의 개수로 이제 수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되게 단순한 연산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연산 안에 사실 의미가 있고 거기에 원리가 있고 핵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저희 콘텐츠를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유튜브에도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뭐랄까 체계화된 커리큘럼으로 올라와 있진 않고 그냥 그때그때 기획을 해가지고 짧은 콘텐츠들을 올리는데 거기에 보면 진짜 댓글 중에 되게 많은 게 아 이렇게 배웠으면 자기도 잘했을 텐데 이런 인생이 진짜로 딱 없고 그대로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쓰시는 어른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이렇게 배웠으면 달라졌겠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새로운 통찰이라는 건 무언가를 더해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덜어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념이나 관념들을 어느 정도 깨닫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새로운 통찰로 이어지기 어려운 거거든요. 비워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기존의 저희가 12년 동안 수학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특히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제 자기가 반응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 해결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신경을 쓰는 포인트는 직관입니다. 진짜 직관이라는 말씀을 그게 영상에 한 5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직관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학습을 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작업들을 계속 환기시킬 수 있게끔 문제들을 통해서 아니면 개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제를 푸는 과정 안에서도 문제 자체에 이게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해결 과정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문제를 푸는 나를 다시 관찰하는 나를 상정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학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 조금 얘기를 드리면 저는 성인교육 프로그램 상품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제 직무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능력을 계속 쌓아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작업이 일반 성인들에게도 되게 필요하지 않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적인 문제 해결력을 함양함에 있어서 혹은 새로운 통찰을 얻기 위한 기존의 어떤 관념들을 좀 뒤집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인에게도 이런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리더십 과정들을 제가 요새 최근에 제가 가장 집중해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제가 대표님한테 저도 와서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궁금했어요. 성인 학습자들도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느끼실지
또 관심이 있으실지 이런 게 좀 궁금했고, 저는 이제 기업에서 교육 담당을 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어떤 방식의 교육들이 이제 운영되는지를 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의 교육이 있는데 뭐 문제 해결력 교육이라고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기업에서 운영되는. 근데 그런 교육들도 이렇게 관점을 조금 포커스 아웃해서 보면 되게 요령 강의예요. 뭐 이렇게 어떤 모형을 놓고 그 모형 안에 이제 문제를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어 있고, 사실 그게 한계이기도 한데 그런 과정의 교육도 물론 너무나 필요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과정들을 설계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 과정이 어떤 수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메타적인 문제 해결력,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 과정으로, 밸류 교육 과정으로 이제 설계를 좀 해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목들이 리더의 뭐 수감각, 예측력, 그리고 뭐 신입사원의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식으로 제가 과정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영상이랑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보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는데, 그래도 선택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이제 제가 설계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거를 제가 이 자리에 다 또 이제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좀 꺼내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관점도 저에게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걸로 지금 몇몇 기업들에 좀 컨택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많아서 이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음, 없을 것 같고, 이 리더의 수감각 과정 정도만 한번 같이 보면 이제 뭐 이런 과정을 하면 어차피 숫자 계산은 다 해주고 데이터 분석도 다 해주는데 이런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숫자라는 게 여기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감각적인 영역이잖아요. 아까 뭐 파일 이런 거 쪼개서 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대략적인 수감각, 이게 크기가 얼마 정도 돼. 내가 이제 보고서를 만약에 받는 입장이라면 보고를 받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추정된 계산들이 합리적인지를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제가 이 과정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보고자료에 있는 숫자의 합리성을 즉각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어떤 팀장급 이상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사실 AI에다가 다 저희가 뭐 넣고 분석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걔가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예상한 숫자가 있어야 그거랑 이제 맞는지, 만약에 틀리다면 왜 틀린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여지라도 생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과정을 좀 만들어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커리큘럼에는 뭐 단위 환산이라던가 아까 숫자 자체를 다루는 감각들, 그리고 비율을 다루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을 만들었고, 아까 보셨던 귀여운 애니메이션을 어른들도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 퀴즈를 이제 이렇게 풀어보고, 근데 이게 뭐 수학 계산 풀이를 연습하는 과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메타인지 다이어리라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고, 이 문제를 만약에 처음에 해결했던 방식과 이 영상을 본 이후에 해결했던 방식이 달라졌다면 그게 왜 어떻게 달라졌지, 이런 것들을 좀 자기가 다시 한번 리뷰해 볼 수 있게, 반추해 볼 수 있게 이렇게 과정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리포트 작성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보고서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 수학 컨텐츠라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건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지? 본질을 탐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관찰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걸 수학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훈련할 수 있고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관점과 태도로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사실 막 이렇게 엄청 급부상하기 전에도 사실 저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육 담당자로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분업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능동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학습은 어떻게 가능하지? 뭐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막 호기심이나 탐구심을 가지고, 아, 이거 빨리 해결하고 빨리 끝내버리자가 아니라, 진짜 호기심과 탐구심을 잃지 않고 과정에 이제 몰입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퍼실리테이팅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런 좋은 과정이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건 또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이 컨텐츠 안에도 녹아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수학을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요런 디스커션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측면인데, 이제 고용 트렌드가 되게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교육도 되게 많이 달라져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업스킬링 할까, 이런 고민들도 각 회사에서 되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혹시 이제 논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I가 인사 담당자가 될 날이 얼마 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을 뽑고 또 평가를 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PR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갖고 와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온라인에 38분, 오프라인에 한 10분 정도 계신데요. 마이크를 켜시고, 지금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채팅방을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오는 시간 동안, 네, 아까 그 강의하시면서, 어, 뭔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통찰력을 키우고, 어떻게 하면, 뭐, 그런 고민한 그 결론 난 게 혹시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되게 꺼졌네요. 또 소리를. 아니, 줌에서 위소가 했죠. 음소거가 되어 있네요. 이제 되나요? 네, 됩니다. 예, 능동적인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그거였어요. 능동적인 태도라는 게 결국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지는 게 되게 능동적인 거구나. 어떤 문제는 어떤 내가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수용적인 태도로 그냥 막 이렇게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계속 매 순간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는 게 되게 능동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사실 수학이 아니어도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가장 구조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학습 방식이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운명의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이제 이 작업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직장 생활하는 지가 30년 지났는데요. 그렇게 보면 10대, 20대의 그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공부해라, 독서하라고 얘기했지. 독서가 왜 필요한지, 공부하면 어떤 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제가 지나가고 한 30대 중반 이후에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기획서를 만들고 그걸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 그때가 본인이 뭐냐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20대 이전에
독수력과 사고력은 비례한다. 음, 결론을 내렸어요. 제 나름대로는. 음,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독서의 힘이 왜 필요한지, 독서가 왜 좋은지 말은 설명하지 못하지만 독서를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잠재적인 어떤 사고력이 향상된다.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독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그 시단 동의가 되시나요? 네, 너무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의 전개 과정을 보는 게 읽기도 있지만 쓰기도 있잖아요. 사실 예, 읽고 쓰는 과정,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 이런 것들은 전 되게 비슷한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그게 아까 꼭 수학이 아니어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과정 내에서도 그 계속 자기가 전체를 보고 또 분해해서 쪼개서 보고 이 주민 줌아웃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사고 과정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같은 맥락에 있다고 저는. 수학도 똑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완전 그렇게 동의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잘하지는 못했지만 좋아했어요. 저도요. 잘하지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수학이니까 동물이 됐겠죠? 저도 잘하시는 것처럼 좋아했어요. 아, 예. 그래서 되게 재밌고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이사할 때 버려놨길래 수학책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미술권 책이 하나 나와 있길래 그거 얼른들하고 아, 정말요? 앞에서 보다가 지금 스탑돼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일단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을 저는 하면서 뭔가 그 자체로서 사고가 좀 변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관점 변화, 네, 다르게 생각하기, 네. 본인을 더 참고하기, 네, 생각을 관점을 바꾸는 이런 네. 시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도 저는 그 콘텐츠가 상당히 먹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저기 이제 그 우리 최홍기 선생님하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저도 저기 수학은 못했지만 수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저 수학의 정석 새 책 사가지고 네. 다시 공부했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다시 공부하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 일단은 우리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한문 선생님을 백복기 선생님이라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이 제가 지금 어쨌든 뭐그 한문을 알지만 어쨌든 한자 전문가가 돼 있는 지금 생각해도 제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한문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제가 지금 전문가가 되는 제 입장. 안 들리신다고 선생님 말씀이. 마이크를 끄고 해야 돼. 네. 보면서 마이크 키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백복기 선생님이라는 한문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한자 전문가가 되어 있는 제 입장에서 그 선생님 진짜 잘 가르쳤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약간 좀 입시를 떠나가지고 수학 공부를 새로 하려고 수학 정석을 사가지고 보니 중고등학교 때 진짜 우리 수학 선생님 진짜 이거 알고 가르치는 진짜 힘들었다. 네.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방 출신이어가지고 지방 출신이어서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이 편차가 되게 심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봉 수학을 만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내가 이거 중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나도 수학 엄청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좀 수준이 다 높겠지만 지방에는 참 편차가 되게 심한데 선생님들을 다 뭐 교재 준다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사실은 물론 깨봉 수학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깨봉 수학 이거 교육부에서 지금 인공지능 무슨 뭐 이렇게 뭐 패드 만든다는데 그거보다도 깨봉 수학 같은 이런 어프로치 하는 영상을 저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좀 틀어줘도 이제 여기다가 콘텐츠로 예. 방송하는 거예요. 난 그러면은 그래요? 내 같은 사람 엄청 좋아했을 텐데 수학 선생님들이 다 저런 교구제를 다 만들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키워서 제가 하고 싶어 하니 그런데 일단 팀이 깜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제 본인이 보고 싶은 사람 보라고 그랬나? 보기 안 싶은 사람들 있는데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려면 입시도 가까이 된다. 입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뭐 소개를 해줄 수 있겠자 이런 적당히 있다고 보면 조금 정도는 돼도 조금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선생님들이 왜냐면 이렇게 못 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선생님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질문 있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 지금 아, 일단 네. 질문하신다고 하셔서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허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저도,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오랫동안 그런 쪽에 학습도 하고, 내부 스킬도 기르고 뭐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아, 내가 그런 수학적인 접근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문제 해결력 차원에서 답이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바라보거나 뭐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거나 이게 아니고 답이 아예 없는 문제들. 이런 거는 수학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그 에드워드 스노든의 커네빈 프레임워크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세상의 문제를 오사분면으로 정의를 해서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오스라고 하면 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기업에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접근법을 써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수학적인 접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답이 없는 문제에 어떻게 질문하는 같아요. 네,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답을 내는 것인가. 근데 지금 딱 허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우리가 수학이 사실 쓸모가 없다고 느끼는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정확한 답이나 유형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걸 그럼 수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럼 정확한 답이나 유형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요렇게 접근하면 저희가 조금 제한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고 자체를 일단 벗어나 보자라는 얘기인 거고 그 문제에 답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답이 없다라고 증명해낼 것인가는 조금 논리적인 측면인 거고요. 수학에서 그런 거를 해결하는 건 뭐 괴대의 불안정성의 정리나 이 체계 안에서는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낼 수 없다. 이거 완전히 논리적인 철학의 문제로 가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런 접근 방식을 차용하는 건 사실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되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에 어떤 지점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모호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로 접근을 해야 하고, 이것에 어떤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 요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답변 드리기에는 아직 너무 제가 볼 부족하다. 때는 그냥 문제가 없는 문제를 본인이 정의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정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해상만사가 저도 해보니까 정답이 있는 문제는 거의 없고, 예,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최적의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결정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누적되는 게 인생이고, 그것이 누적되는 게 역사고, 누적되는 게 기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일상에 정말 수학처럼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많이 다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못한 불확실성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으로 수학도 최대한 가르쳐 쓰긴 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런 방법은 우리 병행하면서 네. 혼자 의사 결정할 때는 위험이 크니까 함께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학적 방법도 쓰되 결국 의사 결정은 다수결이 아니라 의사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한겨울은 좋은 날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많은 명사들 사례를 보여서 네. 하나만 다수의 결정이 때로는 포커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말하는 하울링이죠. 제가 말하면 혹시 같이 키우는 거예요. 아 저는 안 켜면 마을까지 안 나가는 거고 저기는 끄면 그 마이크로 나갈 때 관계 없어요. 그건 끄야지. 말씀하실 때 해야 되고. 네. 그걸 근데 동시에 마이크를 키고 동시에 말을 한다고 불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끄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하나 사례가 생각나세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 사이먼스라고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회사 운영하는 약간 퀀트의 시초가 된 수학자가 있는데 그 몇 년도였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10 몇 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66%인가? 그 60%를 넘어가는 그 퀀트 투자자고 퀀트 투자자의 약간 시초인데 그 사람도 이제 수학을 전공해서 수학자랑 물리학자들만 모아서 이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 그 회사를 만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문은 시장은 모델링할 수 있을까? 시장에 통하는 알고리즘은 있는가? 있다. 자기는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십 년 동안 그 엄청난 난제를 풀어가지고 되게 그 미분만원식 쪽에서는 되게 위상수학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 통한 알고리즘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엄청난 그 수익을 창출해낸 거죠. 그 회사가. 근데 이제 그 회사의 그런 방식의 어떤 비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렇게 누설되지 않게끔 엄청 철저하게 관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 알고리즘이 뭔지 얘기해주지 않을까 모두가 너무나 기대를 했대요. 근데 결국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는지 있는지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말을 안 했을 거다. 있으면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가능했는가? 뭐 그거를 또 이제 경영학적 측면에서는 그런 완전히 아카데믹한 조직 문화 그리고 엄청난 그 하드웨어 엄청난 규모의 하드웨어 왜냐하면 너무 옛날 그 퀀트가 전혀 없었던 시절부터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 나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런 과정들의 경험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조직 문화도 아주 잘 구축되어 있어서 그렇게 60%가 넘는 수익률을 연속해서 몇십 년 동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룡님 질문을 듣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에 답이 있는가? 답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사이먼스의 사례를 보면 답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수행을 하시긴 한 거죠.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결정이 정말 이런 것이 옳은 것이야. 내가 갈만해. 이런 믿음은 스스로 가져야만 그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잠깐 올랐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내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지키는 것이고, 내릴 거라고 하면 파는 거잖아요. 저는 몇 주 팔았지만, 어쨌든 그런 순간순간 결정이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 있는 베이스 위에 결정, 물론 그거 틀릴 수 있지만 그 과정의 연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고를 늘리는 데는 독서와 수학은 저는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학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활각을 선보였으니까 지금 누가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내부 토의가 있어서 잠시만 질문에 좀 잠깐. 네, 질문하십시오. 네. 네, 같은 허령입니다. 저는 이제 질문은 아니고 여기 디스커션에 있어서 요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업스킬링이 필요하고 가능한가? 제가 그 고용까지는 모르겠고 기업에 있으면서 보면은 그 배우려는 자세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들이 되게 많은데 어, 그 그거를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게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여서 정말 필요한 거는 이 배우려는 자세에 대한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아닐까. 아까 그 깨봉수학으로 보이셨던 혹은 기업에 이제 제시하겠다고 하셨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그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밑에 있는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채용 평가 방식 알고리즘, 이거에 대한 생각은 이거예요. 기업은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가? 이게 진짜 맞나? 이게 말로만 그런 거 아닌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어, 그러니까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우리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거야. 이거랑 문제 해결력을 가진 사람을 뽑을 거야. 이거에 대한 방향을 좀 잘 정하고, 그, 이렇게 이런 것들을 펼쳐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의견이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제가 그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그 딱 재밌는 말씀 해주셨는데, 기업은 그런 문제 해결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까? 정말 그런 사람, 뭔가 그냥 하라는 대로 잘하는 애를 뽑고 싶어 하지. 그 뭔가 고민하는 사람 뽑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거 뭐 너무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 지난 5월에 인텔에서 2만 명을 해고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인텔뿐만이 아니라 아마존도 지금 14,000명을 해고한 상황에서 더 해고할 거라고 한 3일 전에 또 기사를 냈거든요. 최소 몇백 명을 해고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그 해고되는 직급을 보면 조금 신기해요. 다 중간 관리자가 제일 비율이 높대요. 그러니까 아주 뭐 높은 쪽도 아니고 낮은 쪽도 아니고 이제 중간 관리자를 해고한다라는 게 저는 약간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 해결력의 레벨 2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험과 지식이 쌓였어. 그래서 유형을 알고 그 유형에 대응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자신만의 데이터로 해결 방식을 제시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필요가 그렇게 된 거죠.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 AI가 너무 잘할 수 있으니까, 얘는 지치지도 않으면서 그 일을 하니까 이제 필요 없는 그 영역의 사람들이 중간 관리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랑 또 같이 보면 조금 재밌는 그게 이거 그 대표 우리 카톡방에서도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팔란티어에서 고등학생 뽑는다고.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대학 가지 말고 우리 회사로 오면 우리 회사 정규직 될 수 있는 면접 볼 수 있게 해줄게. 우리 회사에서 인턴십하고 우리 회사 이름으로 학위 내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조금 재밌는 게 SAT 점수 기준 보이세요? 이걸 어플라이를 하려면 SAT 점수가 상위 5%여야 돼요. 네, 그럼 아까 그 문제 해결력 레벨 3 제가 클로드가 5%에서 10%라고 얘기해줬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 때문인가 막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령 선생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어 그러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 지금 무언가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학습이라는 것의 중요성 자체는 지금 너무 중요해졌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이 너무 많이 빨리 변하니까. 그걸 계속 캐치업해 나가면서 계속 배우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데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 이런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얘가 이제 약간 좀 안일해지면서 더 안 배우려고 하고 기존의 사고방식대로 막 간습대로 막 하려고 해. 그럼 나가.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 뽑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고용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일정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쌓을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냥 똑똑하고 막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넘쳐. 그러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리드해 나갈 아주 탑급의 의사결정자들. 요렇게 구조가 변하려나? 결국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가서 배우는 세계 건수가 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 학기 24학점씩 다 곱해봐야 뭐 100학점, 뭐 기껏 해봐야 100권도 책을 보지 않거든요. 물론 그 4년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건 또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 본다면 그 학위
물론 이제 하기 좋은 학교 가면 더 좋은 걸 배우고 뭐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다르겠지만 저런 거는 충분히 뭐 저는 가능하리라 보고요. 자기 회사에 맞는 목적이 꼭 어떤 회사 가면 진짜 상위 클래스일 대학을 안 뽑는다잖아요. 네, 일부러도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 자기 회사에 맞는 사람이면 고졸이든 중졸이든 뭐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만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 필요한 지식은 충분히 저는 뭐 1년 이내에 다 학습이 가능하다. 뭐 그런 정도 생각. 물론 뭐 많이 배워서 오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학습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 이게 앞으로 진짜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관리자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단에 계신 분들도 배움에 대한 요구를 계속적으로 받게 될 것 같고, 그거에 얼마나 뭐랄까 관성적이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가? 그 자체, 태도 자체가 좀 능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봉이 꼭 정답은 아니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깨봉 콘텐츠를 좀 접하면 좋겠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거를 학교에 그러니까 방과후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방과후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의사결정해 주실 수 있는 분께서 저희 컨텐츠를 보시고 아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상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으로 채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교 쪽에 사실 들어가는 게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들도 근데 개인적으로 저희 영상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쓰신대요. 이거를 사실 자기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그 맥락을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개 학교에 어느 규모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없으시면요 오늘 여기 강연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칠까 하는데 근데 채팅창에 있는 채팅창에 있는 질문 것을 한번 보시고 그게 네, 제가 질문이 아니라 그래요? 어떤 요구사항이 견적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그건 카톡 저한테 연락을 개인 카톡을 주시면 단톡방 안에 제가 있어서 네네. 그런 측면은 제가 성심껏 윤상현 대표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시거든요. 네. 우와. 네, 요 부분하고 개인적으로 카톡을 한번 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윤창대님께서는 저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서 문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수학 관련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네네 오늘 새로운 시각 지금 뭐 선생님 하시면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지도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르게 해석하기, 본질을 탐구하기, 생각을 관찰하기 뭐 이런 컨셉 너무 좋았습니다. 신선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새로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토요일 날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